안녕하세요. 이용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분야는 AI 쪽이랑 디자인 브랜딩 쪽을 하고 있어요. 주로 하고 있는 쪽은 로컬 브랜딩을 하고 있고 지역의 혹은 사회적 기업을 브랜딩화 시켜서 매출이나 성장을 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AI 디자인 혁신 학회라고 학회를 만들어서 박사님들이랑 AI 연구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K 디자인 어워드나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라는 디자인 어워드에서 편집장이랑 심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대부분 여기 특강 하시면서 접했던 디자이너 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어릴 때 특강을 보면은 저는 좀 불만이 유명한 분들이나 디자이너 분들 혹은 대기업 분들이 오셔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멋진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업이랑 공부를 같이 하면서 지나와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지도 않고 저게 멋있다라는 것만 이미지가 남고 학생분들한테는 배울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대학교에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면 학술적 이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유명한 연사의 개인 경험은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고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축적 지식을 배우려고 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 아카데믹의 정보 체계는 우리가 다 전 세계적으로 그 똑같은 방식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이게 지식의 전달이 논문만 읽을 수 있으면 아주 쉬워져요. 그게 다른 분야를 넘나들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리학 논문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UX라든지 그 브랜드 익스피리언스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마케팅이나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소비자를 어떻게 설득하거나 꼬셔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개인 연사나 특강을 쫓아다니는 거는 저는 별로 영향가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AI에 관련된 주제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학부생분들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유명한 사람의 개인 경험보다는 아카데믹의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거나 배워놓으면 돈값을 한다라는 거를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빅데이터 대화형 AI로 구축하는 브랜드 디자인 전략에서 왜 지금 데이터 대화형 AI인가 라고 하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막 그게 4차 산업혁명 시작됐다라고 막 웃기기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시작된 게 맞아요. 기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AI라고 이제는 다들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요. 근데 디자이너들한테는 특히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빅데이터라든지 AI와 그리고 디자인은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빅데이터 AI는 이성적인 존재고 디자인은 감성적인 부분이라서, 기존까지 디자이너가 경영자라든지 그 개발자들이랑 얘기를 할 때 언어가 서로 달랐어요. 이제는 그 번역기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디자이너가 AI를 활용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경영자를 설득할 수도 있고 개발자의 위에서도 군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로 먼저 보면은, 제가 지금의 저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행동이라는 소비 심리학 그거를 배웠고, 마케팅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것이 지혜라고 치면은, 지혜는 검색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학교를 다니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내 몸에 체화된 것이 지혜인 거고, 요즘에는 그 대화형 AI가 있기 때문에 두드리면은 지식은 금방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질문을 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학 과정에서 이런 인문학에서부터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워야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디자인과 마케팅이 합쳐진 것이 브랜딩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AI는 두뇌를 대신하는 AI가 있고 손을 대신하는 AI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 AI라 그래서 미드저니부터 나노바나나 등등은 뭔가 영상을 만들거나
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노하우나 내용을 알려줄 거는 두뇌에 해당하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형화되지 않거나 뭔가 창의적인 융합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창의적인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자인 띵킹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배웠던 학문들이 다 합쳐져서 그것이 엉뚱하거나 기발한 생각을 만드는 것이 디자인 띵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이디어를 짜내거나 테스트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결국에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거나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돼요. 디자인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러려 그러면 그분의 언어를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그러거나 클라이언트의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분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설득의 문제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주고 돈을 받는데, 만약에 데이터라든지 리서치, 이 학문적인 단단한 그 리서치가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설득이 쉬워져요. 제가 로컬 브랜드를 하면서도 이분들은 그런 전문적인 방법론이나 맵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전문가라고 확실히 깔고 들어가면은 설득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득의 툴로 활용하면 좋다라는 것이 있고요. 예전부터 좀 불만이었던 거는 브랜딩이랑 디자인이랑 완전 다른 개념인데, 저도 채용하면서 브랜딩이라고 포트폴리오를 받으면은 스테이셔너리 목업에 앉힌 거가 브랜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거는 잘못했죠. 결국에 브랜딩은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브랜드를 만들어서 많이 팔리게 해줘야지 이 브랜드는 성장하거나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디자인이 엄청 이쁘잖아요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작 단가부터 소비자와 입점처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브랜딩에서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단계는 리서치나 뭐 브랜드 디자인 요소를 먼저 뽑아요. 이 소비자는 화장품 브랜드라고 쳤을 때 저는 남성이지만 여성용품이랑 여성 코스메틱 화장품 브랜드까지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절차나 방법론을 알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성별이나 연령대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을 디자인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단계가 내부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고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한 단계이다 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AI가 생기면서 엄청 편해졌어요. 이런 과정들이 한 번에 돼요. 그러니까 질문만 잘하면은 제가 이렇게 엄청 고생을 하면서 리서치를 하거나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알아서 알려주는 시대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 정도만 잘 알고 있어도 질문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핑퐁만 해서 우리 브랜드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디벨롭하기에는 상당히 쉬운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브랜드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학문 분야 딱 요거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케팅, 소비자 행동, AI 요 세 가지고, 구매해야 되는 책은 제가 약간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있는 책들인데, 그 코틀러라고, 아마 이거는 마케팅의 약간 성서 같은 건데 요게 정말 개념적으로 잡기에는 아주 편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이 소비자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 잘라서 이론별로 사례를 알려주거나 다 끊어서 전략별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읽기에는 정말 재밌습니다. 브랜드 전략인데 요 5W1H라는 전략이 있어요. 육하 원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디자인을 할 때 어떤 브랜드가 누가 사고 언제 사고 왜 사는지를 설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나 우리끼리 얘기할 때 육하 원칙이라고 하면은 조금 없어 보이는데 5W1H라고 하면은 있어 보이니까 이런 개념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고, 이것도 다 아까 마케팅 이론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면 이게 딱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마저 귀찮다 그러면 챗GPT한테 5W1H로 정리해줘 그러면 칼같이 줍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예시를 보면은 파타고니아에 대한 5W1H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브랜드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젝트를 할 때도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고, 또 알아야 되는 게 POP 전략이라는 건데, 요게 포인트 오브 퀄리티라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후발주자인데
그러면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엄청 튀는 짓을 할 거야. 난 쟤네들이랑 다르게 갈 거야 하려 그러면 소비자한테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브랜드가 다르다는 거를 광고로 다 알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클라이언트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럼 POP 전략으로 먼저 하지요 라고 하는 게 탬버린즈가 처음 나올 때 이솝의 향을 약간 카피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탬버린즈가 처음 나올 때는 향기에 대한 조향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하려는 비용이랑 시간이 분명히 없어서 대부분은 뭐 콜마나라든지 뭐 그런 데서 OEM으로 해요. 모든 코스메틱이 대부분. 근데 검증된 거에 향기 조합을 해서 자기네들의 플레이버를 한다는 것이 우디한게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고 우디한 거에 플로랄 향을 넣었던 거로 제일 잘 나가는 애의 톤을 잡은 거예요. 그게 POP라고 보시면 돼요. POD는 거꾸로예요. 그래서 경쟁적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브랜드의 클라이언트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이 있거나 아니면 잘 나가는 브랜드를 따라갔는데 브랜드 충성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는 팬덤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그러면 세게 가볼까요? 라고 해서 차별성을 확 두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금형을 뭐 새로 파야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세게 바꿔서 소비자를 설득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론칭하는 브랜드에서는 위험하죠. 아니면 와디즈 같은 거에 시험 삼아서 반응이라도 본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이런 전략들을 알고 있으면은 재밌고 단어의 표현이 짧아지니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토스 같은 경우는 재밌었던 거가 그 샌드박스라고 있어요. 그때 정부가 인터넷 뱅킹 밀어준다고 웬만한 불법은 눈 감아줄 테니까 팍팍 가봐라고 밀어준 거예요. 카카오뱅크랑 토스에다가. 그래서 이 토스 같은 경우는 핀테크 그 금융에다가 재미난 게임을 자꾸 하거나 언어를 엄청 쉽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쉽고 간편한 거를 하거나 아니면 나의 정보를 한꺼번에 싹 모아서 못 받은 돈이 있다거나 근데 그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면은 문제될 게 많은데 그걸 이용해서 점유율을 먼저 빨리 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들은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브랜드 디자이너들은 이런 거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장표입니다. 그리고 센서리 인풋이라는 게 제일 재밌는 게 코카콜라 사례 보시면은 알아요. 센서리 인풋이 센서리라는 게 공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 눈 가리고 마시면은 똑같은데 빨간색인 거를 보고 마시면 더 맛있대요. 그거는 라벨 디자인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거나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 파란색은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노포에서 파란색 간판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파란색 간판에 굴림체라든지 아니면 촌스러운 붓글씨체를 쓰는 게 헤리티지가 있어 보여요. 그것이 감각적으로는 안 맞는데 그런 기억이랑 문화적인 게 반영돼서 소비자가 움직이는 것이 센서리 인풋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은 이런 센서리 인풋은 개념은 알고 가시면 정말 좋고요. 그리고 브랜드 전략에도 활용을 하는데 공감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보이는 거 말고도 넷플릭스에서 뭐 두둥하는 것도 브랜드 징글이라 그래서 사운드 있잖아요. 그런 것이 각인 효과를 남기는 것이 다 브랜드 점유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감각적인 전략을 알고 가야지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랑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2019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뢰는 프랑스의 뭐 한식집을 하겠다고 해서 촌스러워도 그들이 선택한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 브랜드 냠냠이라는 뜻이 이 불어로 쓰면은 이렇게 표기법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브랜드 요소를 먼저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메시지를 BI 그 로고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 분석을 했던 게 중국 음식 그리고 일식, 한식을 차례대로 검색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한류가 오기 전이니까 검색량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중국 음식이나 일식은 너무너무 유명한데
그래서 존재감이 없는 한식을 어떻게 어필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구글 트렌드에 가도 이런 검색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과제 하시거나 프로젝트 하실 때 이런 걸 앞에 좀 깔아주시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한식이랑 가장 연관된 것이 건강식이다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면은 연상되는 컬러가 무엇일까라고 그 다음에는 디벨롭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로고 같은 경우를 제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있어요. 우버라든지 줄이라든지 에어비앤비가 이 당시에 가장 큰 회사 스타트업으로 뭐 성장하던 때였는데, 이거의 로고의 폰트 타입을 보면은 영조체, 그 세리프체보다는 산세리프체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산세리프체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빅데이터로 쭉 리서치를 하니까 1번부터 7번까지의 요소들을 뽑은 거예요. 건강이 한식을 대변할 수 있는 메시지니까 중요하겠다라는 거가 있고, 그리고 연관어에서 보온 도시락이라는 것도 나와서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킵을 했고, 대부분이 투자받는 유명한 회사들은 폰트로 활용을 하니까 이쪽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고요. 이런 거를 브랜드 컬러라든지 메시지로 녹이려고 디벨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컬러가 무엇일까라고 검색을 했고, 소풍 여행에 대한 연상 컬러를 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게 초록색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서브 컬러로 받아줄 수 있는 게 오렌지 컬러, 온색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차이니즈 푸드를 했을 때 연상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색깔이 겹치지 않아야 되겠다. 메타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차림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한중일의 상이 다른 거예요. 중국은 라운드 테이블이고 우리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은 정사각형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국이랑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직사각형과 국그릇이라든지 그릇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로고를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정리를 했어요. 리서치를 하면서 1번부터 7번까지에 나왔던 메시지를 디자인을 디벨롭하거나 컬러를 뽑은 거를 다시 모은 거를 보여주고, 아까 소풍이라는 거와 건강이라는 거를 메시지로 해서 건강한 소품이라는 브랜드 메시지로 다시 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톤앤무드 이미지를 짜고 진행을 했고, 이 브랜드도 이런 건강식을 딜리버리하는 상품으로 팔겠다라고 해서 구성을 하게 됐고요. 요거는 애견 카페를 진행했던 건데, 요것도 디자인을 한 게 아니고 리서치 과정을 빅데이터로 진행을 했어요. 서울에 그런 애견샵이 의외로 없어요. 경기도나 뭐 남양주나 파주에는 많은데, 빅데이터 검색을 하면은 긍정 감성어로 무료라든지 주차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차가 편해야 되고, 잔디라든지 카페가 같이 있어야지 견주분들이 좋아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들어보면 당연한 건데, 이런 거를 코드로 알게 돼서 클라이언트한테 얘기를 하면은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우선적으로 동선을 짤 수가 있어요. 덥다라는 부정 감성어가 있었어요.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은 해석 능력이 생기는데, 덥다라는 게 왜 나온 건지 생각을 해보니까 경기도 쪽에 많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가서 땡볕을 맞고 견주들이 있으니까 더운 거예요. 거기에서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견주들이 강아지들 놀게 하면서 있는 데가 시원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서 카페의 비중을 높일 수 있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죠. 누가 정리한 게 있는데, 생각한 게 강아지 개의 식별 컬러랑 사람의 식별 컬러가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애견 카페가 강아지와 사람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간이라는 컨셉을 잡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행복해지는 컬러를 찾은 거예요. 이거를 브랜드 메시지로 했을 때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해지는 공간이에요 라고 이 브랜드의 철학을 정하게 됐습니다. 브랜드 컬러 같은 경우는 논문을 뒤져봤을 때 팬톤에 대한 컬러가 강아지가 편안해하는 컬러라고 했고,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컬러가 오렌지 컬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로고라든지 공간에 대한 컬러를 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면은 브랜드 디자이너가 공간 디자이너보다도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컨셉을 짜고 동선이라든지 컬러를 써야 돼라고 하면은 공간 디자이너가 이제 따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AI를 이용한 디자인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질문을 맘대로 해도 얘는 화를 안 내고 대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질문만 잘하면은 대답도 똑똑해져요. 근데 질문이 멍청하면은 대답도 멍청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문을 좀 알고 5W1H라든지 POD, POP 같은 거를 알면은 전문가의 답변으로 받아서 우리가 디자인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1번부터 4번까지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브랜드 전략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추천해줘 라든지 거기에 따른 스왑 분석을 해줘, 아니면 엔드 유저를 설정해줘 라고 하거나 유저 시나리오를 짜줘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잡혀있던 무용의 프로젝트가 점점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얻어진 대답을 활용해서 이 디자인에 활용할 질문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가 뭐뭐가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주는 게 좋을지, 그거랑 구분되는 또 다른 엣지 있는 전략이나 컨셉이 무엇이 있을지를 물어본다 그러면 답을 주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면 될 거예요. 전통주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했던 건데 증류 소주를 만든다고 해서 마셔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주류 산업이 뭐가 있냐라고 해서 전통주가 요즘에는 카카오 선물하기가 뭐 흥행이 되면서 젊은 소비자가 되고 있다. 문답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스왑 분석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딜로이트나 맥킨지 같은 경우는 유명한 국제적인 컨설팅 회사예요. 얘네들의 방법론이라든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활용한 경영의 전략이라든지 요거를 이용해서 알려달라고 하면은 확실히 그런 논문을 뒤져보면서 답을 줍니다. 기회라든지 위험 요소, 수학 분석을 쭉 알려줬었고요.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서 저는 이 친구가 컨셉을 쭉 잡아줬어요. 스타트업 회사들이 투자사들 앞에서 발표할 때 꼭 요거를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 앱이라든지 서비스가 어떻게 돈 없는 시간을 지나서 돈을 벌 건지, 누구한테 팔 건지를 보여주는 게 비즈니스 캠퍼스라고 하거든요. 수익원 어디다가 팔까, 어떻게 팔까, 돈은 어떻게 마련해, 파트너십은 어디다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서 방법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UX나 BX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도 돼요. 소비자 경험에 대한 거를 어떻게 느껴지는 게 좋을까, 우리 브랜드가 소비자가 무엇을 느끼게 하면 좋을까를 질문을 해도 논문을 뒤질 필요 없이 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뭐 유저 시나리오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스토리를 보면서도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리서치 자료를 토대로 소비자한테 가장 구체적이거나 유리한 디자인 요소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가 물어봤던 내용은 청록 청자색이 좋을 것 같다. 컨셉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조 컬러라든지 심볼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줬고, 패키지 디자인은 그럼 어떤 컨셉으로 하는 게 좋아? 라고 했을 때 민화라든지 자연 소재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건데, 뻔한 얘기를 한다 싶으면은 꼬치꼬치 물어보면은 디테일한 예시와 사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백제 소주라는 거를 뭐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생성 AI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는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는 게 훨씬 좋고, 어떻게 디자이너가 똑똑하게 일하는지만 오늘 강의 주제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툴적인 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배우셔도 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궁금한 거 여쭤보시고 편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대기업들이랑 할 때는 업체들도 서울에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니까 경험들도 있고 언어도 세련됐고 했는데, 로컬 브랜드로 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작고 안 팔리고 이해를 못하거나 그런 부분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확실히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디자이너랑 제조하는 사람들이랑은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눈높이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단계별로 약간 쪼개서 가요. 예를 들어서 가야 되는 브랜딩의 그 결과물이 저쪽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는 꿀 브랜드인 건데
꿀은 좋아요. 양봉을 직접 한대요. 가서 먹어보니까 겁나 맛있어요. 근데 엄청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면 패키지 하나만 먼저 내가 해보고 이게 잘 팔리거나 반응이 좋을 경우에 주도권을 나한테 줘서 전체 브랜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개의 패키지를 MOQ라 그래서 최소 발주량으로 만들어서 했더니 당연히 뭐 반응이 좋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점점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게 되더라고요. 소위 배운 분들이라고 하면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AI 같은 걸로 약간 똑똑한 척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대놓고 해서 이게 레드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파란색으로 하시겠어요? 그러면 있긴 해요, 진짜. 그래도 나 파란색으로 할래요. 그러면 그래요, 화이팅 이러는데 대부분은 설득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이 든 그 디자이너, 경력에 있는 실장들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파악을 해요. 저 사람은 어떤 타입이겠구나라고 하면은 플랜 B로 한다든지 C로 한다든지 그래서 저마다의 설득 방법을 찾아가지고 경험시켜 주면은 이런 소규모 브랜드들도 좀 바꿀 수가 있더라. 이거는 저희 학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좀 좋은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코딩을 알아야지 개발을 했었는데 코딩이 되게 쉬워지면서 프롬프트라는 게 됐고 지금은 그 프롬프트마저 없어지고 문장으로 쓰게 되는 시대잖아요. 뭔가를 만들고 프로그램하는 게 더 쉬워질 거예요. 결국에 누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재밌는 생각을 하는 싸움으로 갈 텐데 강의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디자인 띵킹을 알아야지 그런 부분이 훨씬 유리한 거죠. 요즘은 좀 융합적으로 다 섞였다고 봐요. 모든 학문이 다 합쳐지는 분위기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다 공부를 한 거가 지금은 누가 이 AI 툴을 잘 쓰면은 순식간에 그 전문성이라든지 방법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익숙해지고 뭐 질문을 어떻게 잘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